1장 무언의 목소리가 가진 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그 어떤 공포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주역 51번 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다 해도 삶은 순식간에 철저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트라우마와 상실이라는 알 수 없는 힘들에 완전히 집어삼켜져 차갑고 어두운 고래 뱃속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정에 빠져 길을 잃은 채 공포와 무기력에 절망적으로 얼어붙습니다. 2005년 초 남부 캘리포니아의 향긋한 아침에 나는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바닷바람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분명 이날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면 눈삽을 내던지고 남부의 따뜻하고 화창한 해변으로 이사가고 싶어 할 그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잘못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고 나쁜 일이라고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결정적 순간. 나는 절친 버치의 60세 생일을 축하할 행복한 기대에 차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횡단보도로 내려섰습니다. 잠시 후 마비되고 멍한 상태로 나는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내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소용돌이치는 믿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달려옵니다. 그들은 아연실색하며 멈춰 섭니다. 그들이 내 팔다리와 뒤틀린 몸에 눈을 고정시킨 채 원을 좁혀들며 내 주위를 맴돕니다. 무기력한 내 관점에서 그들은 상처 입은 먹잇감을 내려 덮치는 육식성 가을 가마귀떼로 보입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실제로 나를 공격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섬광이 터지는 옛날 사진처럼 라디에이터 안전망을 이빨처럼 드러내고 앞유리가 산산조각 난 베이지색 차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차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립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10대 여자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멍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으면서 또 동시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여러 단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현실이 전해집니다. 횡단보도에 내려서다가 차에 치인 게 틀림없어. 믿기지 않는 혼돈 속에서 나는 흐릿한 여명 속으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나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도 이 악몽에서 깨어날 의지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번인 구급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려고 하자 그가 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날카로운 지시와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 즉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려는 것 사이의 모순에 나는 겁에 질리고 놀라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각은 이상하게 분열되고 나는 묘한 이탈을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내 몸 위를 떠다니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가 거칠게 내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는 바람에 나는 흠칫 놀라 되돌아옵니다. 그가 자세를 바꿔 내 바로 위에 자리 잡습니다. 내 고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는 엉거주춤하게 양손으로 내 머리를 붙잡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쏘는 듯 울리는 지시에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몽롱하고 어렴풋한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는 어쩌면 목이 부러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눈길이 붙들고 있을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기에 너무 겁에 질렸고 무기력하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내게 여러 가지를 연달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던 중이었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하지만 나는 내 입과 연결할 수 없고 말을 만들지 못합니다. 질문에 답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의 질문 방식에 나는 방향 감각을 더 잃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마침내 나는 간신히 단어를 만들어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내 목소리는 긴장되어 목이 맨 듯합니다. 나는 양손과 말을 통해 그에게 좀 물러서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내 말에 따릅니다. 마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내가 머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고 질문에는 나중에 답하겠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친절함의 힘. 몇 분 후에 한 여성이 차분하게 다가와 조용히 내 옆에 앉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냥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하고 답합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친절한 얼굴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차분하게 걱정해 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움켜쥡니다. 그녀도 부드럽게 내 손을 움켜쥡니다. 내 눈이 그녀의 두 눈과 마주치자 내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녀의 은은하고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향수 냄새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든든한 그녀의 존재가 나를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느낌입니다. 떨리는 방출의 파도가 나를 관통해 지나가고 나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전율이 내 몸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니 믿을 수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건 내가 오늘 밤 버치 생일을 위해 계획한 게 아니야. 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나는 알 수 없는 후회의 깊은 역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 몸은 계속 마구 떨립니다. 현실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격렬한 전율은 보다 부드러운 떨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슬픔의 파도를 번갈아 느낍니다. 내가 심하게 부상당했을지 모른다는 냉혹한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불구가 되어 남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슬픔의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나는 슬픔에 삼켜질까 두려워 그녀의 두 눈에 의지합니다. 조금 느려진 호흡에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내게 전달됩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존재감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나를 압도하던 격한 느낌이 약해지자 나의 두려움도 약해지고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말의 희망과 뒤이어오는 격렬한 분노의 파도를 느낍니다. 내 몸은 계속 떨리고 전율합니다. 몸이 번갈아가며 얼음처럼 차갑다가 열병에 걸린 듯 뜨거워집니다. 붉게 타오르는 듯한 분노가 내 뱃속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저 멍청한 녀석은 횡단보도에서 날 칠 수가 있지? 도대체 앞을 보고나 있었던 거야? 빌어먹을 것 같으니.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번쩍이는 붉은 불빛이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 배가 조여들고 내 눈은 다시 한번 그 여성의 친절한 눈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잡자.
배에 뭉쳐진 느낌이 풀어집니다. 내 상의가 찢어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널브러진 내 몸 위를 떠도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튀어오릅니다. 제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내 가슴에 꼼꼼하게 정극을 부착시키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인 구조대원이 누군가에게 내 맥박이 170이라고 보고합니다. 내 상의가 더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급구조팀이 목보호대를 내 목에 끼워 넣고 조심스럽게 나를 들것에 싣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나를 끈으로 고정시키는 동안 잡음 섞인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응급구조팀이 전체 외상팀을 요청합니다. 비상호출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는 그들에게 현 위치에서 1, 2km 떨어진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내 부상 정도가 심해 50km는 더 떨어진 라오야 지역의 중증 외상센터로 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움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구급차에 들려 올려질 때 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나를 도와주던 그 여성의 어렴풋한 향수 냄새와 차분하고 친절한 눈빛이 마음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녀의 존재가 주는 정서적 지시와 위로를 느낍니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자 나는 아드레날린으로 잔뜩 충전된 것처럼 과도에게 각성된 느낌을 받습니다. 강렬하기는 하지만 그 느낌이 나를 압도하진 않습니다. 내 눈은 여기저기 빠르게 둘러보며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낯선 환경을 살펴보려고 하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내면을 향해 집중합니다. 나는 신체 감각들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중하자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윙윙거림이 내 주의를 끕니다. 이 불편한 감각과는 다른 왼쪽 팔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긴장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이 감각을 내 의식의 전면으로 불러와 팔의 긴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추적합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팔이 구부리고 위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움직임을 향한 이런 내적 충동이 커지는 동안 내 손등 또한 돌고 싶어 합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나는 손이 마치 타격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얼굴 왼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내 눈앞으로 베이지색 차의 창문 이미지와 번쩍 성광이 터지는 스냅 사진에서처럼 거미줄처럼 산산조각난 창문 뒤쪽에서 멍하니 쳐다보는 두 눈의 모습이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순간적으로 내 왼쪽 어깨가 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예상치도 않은 안도감이 나를 감싸고 밀려듭니다. 나는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윙윙대는 전기 소리가 물러납니다. 멍한 눈과 산산이 조각난 창문의 이미지도 멀어지며 녹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서 나는 집을 나와 부드럽고 따뜻한 햇볕을 얼굴에 느끼며 저녁의 볕을 볼 기대에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바깥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내 눈의 긴장이 풀립니다. 구급차 안을 둘러보자 어쩐지 낯설고 불길하던 느낌이 덜합니다. 나는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구조대원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나를 안심시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몇 킬로미터 더 달린 뒤에 나는 등 위쪽의 척추에서 또 다른 강한 긴장 패턴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오른팔이 바깥으로 뻗고 싶어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순간 번쩍 이미지가 보입니다. 검은 아스팔트가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철썩하고 도로를 치는 소리가 들리고 오른 손바닥이 타는 듯한 쓰라림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이 내 머리가 길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막으려고
내 손이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나는 내 몸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에서 연약한 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데 깊은 감사와 함께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몸이 계속해서 약하게 떨리는 동안 나는 따뜻하고 얼얼한 감각의 파도와 함께 몸속 깊은 곳에서 내적인 힘이 쌓이는 것을 감지합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구급차의 응급 구조원은 내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기록합니다. 그녀에게 혈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그런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친절한 전문가의 태도로 답합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더 나누며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감하고 싶은 묘한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그녀에게 차분히 내가 의사라고 알립니다. 반은 진실입니다.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듯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녀가 의료기기를 좀 만지작거리더니 이것은 오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뒤 그녀가 내 심장 박동수는 74이고 혈압은 125에 70이라고 알려줍니다. 처음 쟀을 때는 얼마였나요? 라고 내가 묻습니다. 글쎄요, 심장 박동은 150이었고 우리가 처음 왔을 때 박동을 쟀던 남자분은 170 정도였다고 했고요. 내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고마워요 라고 말한 뒤 정말 다행이네. PTSD는 안 생기겠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가 정말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도 저한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아 나는 몸을 떤 것과 자기 보호 반응을 따라간 것이 신경계를 재설정하도록 돕고 내가 몸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더 이상 싸움 도주 모드에 있지 않죠 하고 내가 덧붙입니다. 그러면 사고 피해자들이 우리랑 씨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그들이 아직 싸우거나 도망가기 상태라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덧붙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갈 때 의료진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몸을 떨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때때로 끈으로 꼭꼭 묶거나 신경안정제 주사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런 게 그리 좋은 건 아니겠군요. 안 좋아요. 내 안에 선생이 확답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은 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계속 얼어붙고 고착된 상태에 머무르게 하죠.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 위기 사건 보고라 들리는 트라우마 응급처치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들이 병원에서 우리한테 그걸 시도했어요. 우리는 사고 뒤에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해야 했고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와 다른 구급 요원들은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 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몸만 떨고 있었는데 그것 덕분에 당신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내려온 건가요? 내가 그녀에게 맞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내 팔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보호하려는 작은 움직임들도 일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흔히 일어나는 떨림을 억제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빨리 회복되고 수술 후 통증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라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렇죠 라고 동의합니다. 이 경험 자체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개발하고 글을 쓰고 강의해온 갑작스러운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을 실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전하는 무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하려는 것들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즉 몸의 떨림을 멈추지 않고 내면의 감각들을 추적하며 그와 동시에 방어와 정향 반응들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또한 생존 감정들인 분노와 공포를 느끼되
이에 압도되지 않음으로써 나는 다행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무 탈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개발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겸손해지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혼자 회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은 전쟁의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강간, 성적 학대 및 폭행이라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수술이나 외과적 시술과 같은 훨씬 더 평범한 사건들에 압도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서 정형외과 환자들 중 수술 후 심각한 PTSD 진단을 받는 경우가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 중병, 버려짐, 충격적이거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는 것, 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은 다른 트라우마들에서도 PTS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른 상당히 흔한 경험들도 모두 잠재적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거나 전문가들로부터 회복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신체적, 정서적 증상들과 더불어 PTSD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없었다면, 혹은 그 여성 소아과 의사나 친절함을 느끼게 해준 향기가 날 도와주는 행운이 없었다면, 그때 그 사고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방법 찾기. 지난 40년 넘게 나는 차에 치였던 2월 아침에 내가 겪은 것을 포함해 사람들이 많은 유형의 트라우마를 헤쳐나갈 때 도움이 될 접근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트라우마 직후에 아니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뜻하지 않은 발견을 도운 나의 첫 내담자는 우리가 함께 치료하기 20년 전 일어났던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체 경험 치료, 소매틱 익스피리언싱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두려움과 무기력의 상태를 변형시킬 생리적, 감각적, 정서적 상태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를 물리적인 신체 감각들을 자각하여 여러 가지 본능적 반응들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대항함으로써 강력하고 무서운 감정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종교의례, 연극, 춤, 음악, 명상, 향정신성 물질 섭취가 그 몇 가지 예입니다. 존재 방식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현대의학은, 즉 제한된 정신과는 화학물질의 사용만 허락합니다. 다른 대체 방법들은 요가, 태국권, 운동, 드럼 연주, 음악, 샤머니즘, 심체 중심 기법과 같은 대안적이고 소위 통합적인 접근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소중한 접근법들에서 도움과 위안을 찾고는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무섭고 압도적인 경험들을 변형시키는데 핵심적인 특정한 생리적 메커니즘과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술하는 방법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 감각과 느낌을 자각하고 통달을 하도록 돕습니다. 몇몇 토착 문화권을 방문하면서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샤먼의 다양한 치유 의례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트라우마 치유를 집단적이고 다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몸과 마음 사이에 역동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근본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도 임상가로서 매일매일의 작업과 다양한 과학 분야, 특히 자연 환경에서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의 발견 사이에 광대한 간극을 메우려 시도했습니다. 이 중요한 분야는 1973년 3명의 동물학자 니콜라스 틴 베르헌, 콘라트 로렌츠, 칼 폰 프리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세 과학자는 모두 꾸준하고 예리한 관찰로 동물들이 어떻게 몸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몸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사유와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인간 동물들도 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언어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환의 많은 부분인 삶이라는 춤 안에서 우리 몸이 표현하는 우원의 목소리로 통해 일어납니다. 이 비언어 영역을 해독하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치유 접근법의 근간입니다. 몸과 뇌의 정신 안에서 트라우마의 본성과 변형작용을 전하기 위해 나는 신경과학의 발견들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나는 임상과 자연에서의 동물 연구와 비교학적 뇌 연구가 탄력성 회복을 돕고 자가치유를 진작하는 방법론들의 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나는 어떻게 우리 신경계가 위계 구조로 진화했는지, 이러한 위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 더 상급 시스템들이 멈추고 보다 원시적인 기능에 뇌와 몸과 정신을 맡기게 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유가 이러한 시스템을 균형 잡힌 작동 상태로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접근법의 예기치 않은 부수적인 효과는 살아있는 사람 일깨우기, 몸의식학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나는 이 깨어남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근본적으로 동물 본능과 이성이 한데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다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심리, 정신, 물리, 직업, 바디워크 치료사들과 같이 트라우마의 뿌리를 뇌와 몸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치료사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한 설명하기 힘들고 자주 변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당혹해하는 수많은 의사, 오랫동안 최전선에서 겁에 질리고 상처 입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온 간호사, 우리나라의 문제 많은 의료보험을 걱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이 책이 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험, 인류학, 생물학, 다윈, 신경과학, 양자역학, 끈이론, 상대성과 동물학에서 뉴욕타임즈의 과학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읽는 열혈 독자들도 청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셜록 홈즈에서 영감을 받아 나는 미스테리와 발견이라는 평생의 여정이 주는 흥분으로 독자들을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폭력적인 세상에 사는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핵심으로 하는 분야에 닿게 되었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연구하고 인간 정신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엄청난 파괴 뒤에도 행복과 좋은 느낌으로 되돌아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나는 일부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내게는 아주 신나는 도전이었습니다. 임상가로서, 과학자로서, 내면 탐구가로서 나의 체험을 나눌 것입니다. 바라건대 때때로 사용하게 될 이야기들을 통해 특수 용어를 적게 쓰면서도
지나치게 지루하거나 현학적이지 않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다양한 원칙들을 설명하는데 사례의 사파들을 활용할 것이고, 또 이런 원칙들을 체화하는 자각 연습에 참여하도록 독자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 임상가, 의사, 과학자를 염두에 뒀지만 궁극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굶주린 유령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수치심이라는 창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질환이 아니라 변모되고 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 지배받고 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변모될 수 있는 영향은 내가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자기조절과 자각의 몸.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후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철저하게 몸에 밴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 덕분에 나는 비번이었던 구조대원에게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하여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후 반사적인 몸의 떨림과 저절로 일어난 다른 신체적 정서적 반응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를 혼자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온화한 소아과 의사의 조용한 지원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차분한 음성, 온화한 눈길, 접촉과 향기에서 나타난 그녀의 강압적이지 않은 따스함 덕분에 나는 충분히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나의 지식과 차분하게 함께 머물러주는 타인의 존재 덕분에 강력하고 깊게 회복적인 무의식의 반응들이 나타나 스스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조절 역량 덕분에 우리는 흥분 상태나 다른 어려운 감정들을 다룰 수 있고, 따라서 진정한 자율성과 건강한 사회적 참여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역량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들 안에 있는 집, 좋은 느낌이 자리한 집에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역량은 우리가 겁을 먹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기에 겁먹은 아이들을 들어 올려 흔들어 주거나 몸에 가까이 품어 달랩니다. 비슷하게 내 옆에 앉았던 여성의 친절한 눈과 좋은 향기는 이성적인 신피지를 우회해서 바로 깊은 곳의 정서적 뇌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내 유기체를 달래주고 안정시켜 힘겨운 감각들을 체험하고 나의 균형과 평정심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위로 올라간 것은 내려올 수 있다. 1998년 아레 살레브는 트라우마가 너무도 흔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간단하고도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샬레브 박사는 예루살렘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보이는 심장 박동수에 주목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표준 절차상 활력 징후를 기록해야 해서 이 데이터를 메우기는 쉬웠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버스 폭탄 테러나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로 오게 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혼란 상태로 심박수가 높습니다. 샬레브는 응급실에서 태어날 무렵 심박수가 정상에 가까워진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심박수가 높은 상태로 떠난 사람들은 몇 주나 몇 달 후에 PTSD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구급차 안에서 구조요원이 내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가리키는 활력 징후를 알려주었을 때 나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간단하게 심박수는 우리 신경계의 자율, 무의식적인 개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은
교감, 부신, 신경계의 조종에 따라 몸과 마음의 일부가 싸우거나 도망가는 생존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위협을 감지하면 신경계와 몸은 당신이 맞서 싸우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멀리 달아나기와 같은 회피적인 대책을 주로 준비시킵니다. 이런 행동을 위한 준비는 아주 오래전 사바나에서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는 보통 방출되거나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행동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그러나 부상당한 상태로 처음에는 길바닥에, 후에는 구급차와 응급실에 묶여 있었던 내 경우의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나는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전반적인 활성화는 옷은 다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없었다. 만일 행동을 위한 준비가 효과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해 운동 근육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대신 간섭을 받거나 동면 상태로 남겨졌다면 추후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로 촉발된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로 악화되지 않고 나를 구했던 것은 자발적인 떨림으로 엄청난 생존 에너지를 방출해 싸움 도주 활성화를 낮추는 능력이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기 위해 팔을 움직이려 한 자기 보호적인 충동에 대한 나의 자각과 더불어 잘 조절된 방식으로 일어난 방출은 내 몸이 균형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몸의 자발적인 반응들을 온전히 자각하면서도 이런 강력한 감각들에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현존으로 공간을 잡아준 소아과 의사 덕분에 나는 신경계를 균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과 느낌을 추적하고 자각하며 있었기에 나는 생물학적인 충격 반응을 통과해 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체 균형을 되찾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타고난 자기조절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기조절 역량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존하는데, 즉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특징인 불안과 공황, 야경증, 우울, 신체 증상과 무기력의 지독한 소나기를 벗어난 생존하는데 필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무서운 신체 감각들과 느낌들에 압도되지 않고 이들을 직면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떨고 떨리고 구르고 덜덜 떨고 벌벌 떨고 마구 떨고, 길바닥에 누워서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흔들림과 떨림은 신경계를 재설정하고 제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타고난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크게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몸의 낯설고 강렬한 감각들과 회전 운동의 중요한 목적을 몰랐더라면 나는 그 강력함에 겁을 먹고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버텼을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앙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음주주 환경센터의 공원 생물학자 앤드류 부아날리와에게 나와 수천 명의 내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때 보인 몸의 자연스러운 흔들림과 떨림과 호흡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맞아. 그건 사실이에요. 야상에서 잡은 동물들을 풀어주기 전에 우리는 당신이 방금 설명한 것들을 동물들이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죠.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가 땅을 내려다보면서 차분히 만약 그 동물들이 풀려나기 전에 몸을 떨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깊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하고 덧붙입니다. 그의 말은 의료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반응들을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던 구급차 구조대원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흔히 춥거나 불안하고 두려울 때 몸을 떱니다. 사랑에 빠졌거나
오르가즘의 정점에서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때때로 마취에서 깨어날 때 오한을 느끼면서 통제할 수 없이 몸을 떨 때가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갇혔을 때 몸을 떱니다. 털기와 떨기 반응은 또한 동양에서 전통적인 치유와 영적인 수행 중에도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기공과 쿤달리니 요가에서 정묘한 움직임, 호흡, 명상 기법을 쓰는 이들은 흔들림과 떨림을 동반한 무아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되고 여러 기능을 하는 이 모든 떨림들에는 진정한 변형과 깊은 치유와 경외감을 촉진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 불안하게 떠는 것만으로 균형 상태로 재설정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안내받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는 그 나름의 해결책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융 학파의 저명한 분석가인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신성한 영혼의 정신적 중심인 자아는 극단적인 위험 사례에서 활성화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느님은 내가 전유라는 곳에 계신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무의식적인 흔들림과 오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두려울 때 떨고 덜덜 떨고 화가 날 때 파르르 떨까요? 성적 절정에서는 왜 전율을 느낄까요? 영적인 경외감에 몸을 떨 때 그 생리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오한, 흔들림, 벌벌 떨림, 마구 떨림의 공통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트라우마를 변형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회전운동과 오르내림 진동은 우리의 신경계가 지나간 흥분을 떨쳐내고 우리를 안정시켜 다음에 위험, 열정, 삶을 직면할 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크게 흥분된 뒤에 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기제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생리적인 반응들은 자기조절과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등장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가져옵니다. 고대 중국의 글 주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충격으로 인해 두렵고 떨릴 때 처음에는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지 일시적이다. 시련이 끝나면 그는 안도를 느끼고 따라서 처음에 견뎌야만 했던 바로 그 공포가 길게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게 흥분된 상태를 겪어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평형 상태와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에서 황홀감까지 삶을 폭넓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자율 반응들과 회복 탄력성, 흐름, 변형이라는 광범위한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가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반면 이러한 방출이 억제되거나 저항하여 완료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은 고착됩니다. 실제 혹은 인지상의 위험 상황 이후 고착되면 개인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거나 하다못해 회복 탄력성이나 본인이 괜찮다는 느낌과 이 세상에 소속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견지명이 있는 주역의 말을 봅시다. 이는 충격으로 한 사람이 위험해지고 커다란 상실로 고통받는 상황을 그립니다. 저항은 시간의 움직임을 거스르고 이러한 이유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 햇살 좋은 겨울 아침에 나는 친절한 소아과 의사의 도움으로 이러한 생리적 과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간순간 완료되고 시간을 앞으로 움직여 몸 안에 숨어있던 고도로 충전된 생존 에너지를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몸이 의도한 표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즉각적인 정서적, 신체적인 응급처치로 인해 나는 고착되거나 고통과 장애의 악순환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물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한 답은 원시적인 전율과 떨림, 자발적인 몸의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억누르는 대신 포용하고 환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보다 긴 답을 위해서는 과학자로, 치료사로, 치유자로 살아온 내 지난 40년간의 삶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